which you've just conferred upon me, I shall continue to try to deserve it.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해결안을 응시하고 과거의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 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밤입니다. 이불 속 최강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실제로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삶의 태도와 살아갈 방향을 만들어준 동기부여 인생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폰더 씨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딸까지 아프게 되며 병원비조차 못 내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폰더 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며 본인 이름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사라져 준다면 아내와 딸에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나라는 인간은 아예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며 속도를 점점 올리게 되고 나무에 들이받게 되는 순간 어둠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폰더 씨는 시간여행을 통해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차례대로 만나며 인생을 바꾸어 놓는 강력한 7가지 결단과 원칙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 폰더 씨와 함께 인생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트루먼.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의자에 와서 앉으시오. 데이비드는 천천히 눈을 뜨고서 약간 낯익어 보이는 얼굴의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키가 자그마한 늙은 신사였다. 짧은 백발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기고 있었는데 약간 흐트러진 옷 매무새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말려 올라와 있었고 빨간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는 목 부분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그의 뾰족한 코 허리에는 둥근 안경이 걸쳐져 있었는데 도수가 높은 탓인지 그의 푸른 눈을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들었다. 내가 좀 바쁠 때 찾아오셨구먼. 거기 좀 조용히 앉아 계시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커다란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집어 들더니 이렇게 투덜거렸다. 그러잖아도 결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이건 또 뭐야? 데이비드는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커다란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천장이 높은 화려한 방의 벽이 있었다. 그의 바로 왼쪽에는 아까 나이든 신사가 가리킨 딱딱한 등받이의
마호가니 의자가 있었다. 신사는 방 맞은편의 책상에 앉아 열심히 서류를 검토했다. 데이비드의 오른쪽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지구의가 있었다. 불을 지피지 않은 벽난로도 눈에 띄었다. 저 목이 꽤 마르군요. 데이비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신사는 고개를 쳐들지 않고 말했다. 잠시 뒤 마실 것을 갖다 주겠소. 우선은 조용히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이봐요. 신사는 서류 더미를 책상 한쪽으로 밀치면서 데이비드에게 가볍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소. 영 말을 듣지 않는구먼. 당신은 독일 베르릴린 근교의 도시인 포츠담에 와 있소. 이곳은 현재 붉은 군대가 통제하고 있는 자유지역이요. 그리고 오늘은 1945년 7월 24일 화요일이요. 신사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하더니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듯 다시 서류 더미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서류를 분류하면서 말했다. 자, 이제 조용히 앉아서 그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데이비드는 눈썹을 찌푸렸다. 내가 병원에 들어온 게 틀림없어. 그런데 아주 음침하게 낡은 곳이군. 저 친구는 아마도 나를 담당하는 의사인가 본데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영 틀려먹었는데? 데이비드는 조용히 앉아서 맞은편의 신사를 쳐다보며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근데 왜 내가 독일에 와 있는 거지? 그는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다. 붉은 군대는 또 무슨 얘기야? 난 크게 부상을 당한 게 틀림없어. 여긴 정신병원 검사실인가? 그는 진청색 스웨터의 목 부분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너무 더웠다. 데이비드는 방 맞은편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의 물주전자와 유리잔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물주전자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자 책상에 앉아있는 신사가 잠시 고개를 쳐들더니 얼굴을 한번 찌푸리고 다시 서류에 고개를 떨구었다. 데이비드는 곁눈질로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건물인지 집인지 알 수 없는 구조물의 2층에 있었다. 저 아래쪽 약 15m 떨어진 곳에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과 좌우의 강둑이 보였다. 보트를 타는 사람이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이거 이상한데? 데이비드가 중얼거리는 순간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의 옆에 있는 커튼을 살짝 들었다 놓았다. 열려진 창 밖으로 팔을 내뻗으면서 데이비드는 공기가 따뜻하면서도 축축한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다. 눈에 보이는 나무들은 모두 무성한 잎새를 달고 있었고 잔디밭은 푸릇푸릇했다. 아니, 한겨울에 무성한 나무 잎새라니? 데이비드는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틀에 양손을 얹고서 상체를 창 밖으로 쑥 내밀어 보았다. 날씨가 아주 더운 건 사실이었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으로 생각이 바쁘게 흘러갔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왜 창문이랑 창문은 다 열어놓았지? 이렇게 덥다면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의자로 다시 돌아가면서 온도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 있는 유일한 온도 조절 장치는 누군가가 벽난로 속에 갖다 놓은 낡은 히터뿐이었다. 저 히터는 정말 낡아 보이는군. 저렇게 낡은 것이라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일 텐데 아마도... 데이비드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멈추었다. 그렇군. 1945년에 만들어진 거였군. 데이비드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신사를 다시 쳐다보았다. 백발의 신사는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서류를 책상 옆으로 밀쳐놓았다. 신사는 얇은 입술에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더니 흥미롭다는 듯이 데이비드를 쳐다보았다. 데이비드의 생각은 재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포츠담, 포츠담, 포츠담. 가만히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러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듯이 그에게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본 게 기억났다. 독일의 포츠담은 2차 대전 당시 저 유명한 전쟁 대책회의가 열렸던 곳이다. 이 회의 직후에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데이비드는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면서 생각을 모아보려고 애썼다. 잘 생각해봐. 포츠담 회의에 누가 참석했지? 처칠, 스탈린,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기 뒤에 있는 의자를 더듬으면서 순간적으로 숨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힘겹게 의자의 엉덩이를 내려놓으면서 앞에 있는 신사를 응시했다. 당신은 해리 트루먼이군요. 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소. 신사가 말했다. 내가 바로 트루먼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네. 데이비드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 그들에게 엿먹여 해리라고 부릅니다. 트루먼은 얼굴을 찡그렸다. 난 그 누구에게도 엿을 먹인 적이 없어. 그는 코웃음을 쳤다. 난 단지 진실을 말한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엿먹인 거라고 생각해.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런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 자네와 나는 빨리 우리의 이야기를 끝마치는 게 좋겠어.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책상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 전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말했지? 하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무슨 말씀이신지. 왜 당신은 안 된다는 거지? 트루먼은 데이비드의 눈을 응시하며 마치 아이에게 따져 묻듯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질문을 던졌잖아. 이건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야. 왜 당신은 안 된다는 거지? 데이비드는 얼굴을 찌푸리며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지. 트루먼이 말했다.
때때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곤 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면 왜 하필이면 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향해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지난 며칠 동안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지. 25년 전 옷가게 일개 점원이었던 내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트루먼은 손을 내뻗으며 데이비드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봐 젊은 친구, 자네 이름은 뭐지? 데이비드 폰더입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데이비드 폰더, 자네는 지금 나는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건가? 그렇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야. 그렇지 않고 자네의 현재 상태가 괜찮은 거냐고 묻는 거라면, 여기서 트루먼은 어깨를 한번 들썩였다. 나는 잘 모르겠네. 나도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말이야. 갑자기 데이비드는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긴장이 풀어지는 듯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대통령이 말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아. 설사 자네가 지금 이 순간 꿈을 꾸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지난 수세기 동안 꿈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에게 지시와 조언을 내려주는 수단이 되어 왔으니까. 가령 하느님은 꿈을 이용하여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미래를 준비하라고 계시하셨지. 잔다 아르크, 야곱, 조지 워싱턴, 마리 퀴리,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이 꿈의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과 같은 분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난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믿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트루먼은 데이비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봐, 젊은 친구, 그건 상관없어. 그분께서 자네를 믿어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면 그분께서 자네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자네는 여기 오지 못했을 거니까 말이야.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네. 그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여행을 시킴으로써 미래에 필요한 지혜를 얻으라고 위임하시지. 때때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몸소 땅에 내려와 인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일을 맡기시는 거야. 이번 경우에는 바로 그렇다네. 대통령은 안경 너머로 데이비드를 쳐다보았다. 그때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나서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덩치가 크고 어깨가 옆으로 떡 벌어진 남자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트루먼의 특별경호원 프레드 캠필이었다. 카카, 이렇게 느닷없이 들어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각하께서 누군가와 말씀하시고 계신 듯 해서요. 아닐세 프레드, 여긴 아무도 없어. 트루먼이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어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대통령이 말했다. 내가 지금 바삐 일해야 한다는 건 자네도 알지?
물론입니다, 대통령 각하. 캠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천천히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을 쳐다보며 말했다. 1시간 이내 각하를 회의장으로 모셔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부르실 일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게. 트루먼이 당황해하는 경호원을 방 밖으로 내보내며 말했다. 일이 있으면 곧 부를 테니까 나가 있게. 고맙네, 프레드. 대통령이 문을 닫자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합니까? 아무도 자네를 보지 못하지. 자네가 방문하게 될 사람을 빼놓고는 말이야. 그래서 나도 약간 묘한 기분이 들어. 그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말이야. 대통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 이곳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혼잣말을 이해해 줄 거야. 트루먼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데이비드를 쳐다보았다.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랬지. 트루먼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번 있었는데 자네가 3번째야. 첫 번째 사람은 루즈벨트가 죽던 밤에 나를 찾아왔어. 내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데 난데없이 그 아이가 나타났어. 그때도 경호원 프레드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아무튼 나의 눈에만 그 애가 보인다는 게 이상했어. 아이요? 응, 그 아이. 트루먼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대 소년이었어.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끝까지 다녀야 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었어. 데이비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대통령이 함께 고민해 줄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네는 여기 무슨 일로 왔나? 트루먼이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방 안을 가로질러 책상 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그 아이에겐 그게 일생일대의 고민이었던 거야. 대통령은 책상에 몸을 기대더니 데이비드에게 지구 옆이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아무튼 그 애는 그만두고 싶었는데 학교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주변의 압력이 너무나 강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조언은 안 해주었네. 그건 그 상황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니었어. 그저 큰 것만 말해주었지. 인생의 궁극적 결과는 당사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2번째로 찾아온 사람이었어. 그 아이는 이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 하더군. 의자에 앉아있던 데이비드는 좌불안석이었다. 그럼 저도 이 면담 뒤에 다른 어떤 곳으로 가게 되나요? 그래야 할 거야. 트루먼이 말했다. 이런 저런 곳을 찾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게. 그들 모두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여기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밤 꿈에서 통보를 받았네. 트루먼은 책상 뒤로 돌아가
맨 위 서랍을 열었다. 그는 접혀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데이비드에게 내밀며 말했다. 자네를 위해 이걸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 바로 이것 때문에 자네는 여기에 온 거야. 이건 성공을 위한 결단사항 중 하나인데 앞으로 6번 더 받게 될 걸세. 자네는 이걸 잘 간직하고 하루에 2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서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게. 그렇게 해야만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데이비드는 접힌 종이를 펼치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대통령이 데이비드의 손길을 제지하며 말했다. 지금 읽으면 안 된다네. 우리의 면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걸 읽는 순간 자네는 다음 목적지에 곧바로 가게 되어 있어. 아주 놀라운 일이지. 데이비드는 종이를 다시 접고 허리를 숙여 지구 위를 가볍게 만졌다. 당신은 저의 미래를 아십니까? 몰라.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서로가 안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자네의 미래는 자네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어쩌면 자네는 나의 미래를 내게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가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자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만류했다. 고맙기는 하지만 사양하겠네.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게 더 좋겠어. 그것 말고도 나는 지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당신은 나의 미래가 내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가 의아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현재는 어느 모로 보나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결국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전망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한 상황 속에 있는 걸세. 우리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의 길을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현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엄청나게 멋진 미래의 전망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은 자네가 오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자네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지. 자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네가 져야 하는 거야. 데이비드는 벌떡 일어섰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는 회사에서 지금껏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기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회사 생각을 해서 계속 회사에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의자에 앉게. 트루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분노와 흥분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트루먼은 데이비드 옆에 의자를 당겨오면서 말했다. 데이비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난 자네를 화내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겠네. 대통령은 무릎 위에 양 팔꿈치를 내려놓으면서
가볍게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자, 이제 내 말을 잘 듣게. 자네가 오늘날 그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자네의 사고방식 때문이야. 자네의 생각이 자네의 결정을 좌우하지. 모든 결정은 하나의 선택이야. 여러 해 전 자네는 대학에 가야겠다고 선택했어. 또 전공할 과목도 선택했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이런저런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야겠다고 자신이 선택했어. 그중 한 회사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선택한 것도 자네야. 그렇게 취직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동안 자네는 파티에도 참석을 했고, 영화 구경을 하기도 했고,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했어. 이런 모든 활동은 따지고 보면 자네가 선택한 것이지.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또 그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선택했어. 그 여자와 자네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겠다고 선택했어.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자네가 살고 있는 집이나 자네가 몰고 다니는 차도 자네가 선택한 거야. 스테이크를 먹을 건지 핫도그를 먹을 건지 선택함으로써 자네는 가계 비용을 스스로 선택했어. 조기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자네의 선택이었지. 자네는 회사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겠다고 선택했던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자네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것이 모여서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네. 자네는 현재의 상황을 유도한 그 길의 한가운데를 분명히 걸어왔던 거야. 트루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데이비드는 머리가 거의 가슴에 파묻힐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데이비드, 나를 보게.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다. 앞으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네. 이브가 선악과를 맨 먼저 한 입 베어 물은 이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실패한 사람들의 묘비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지.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전망이 전혀 없어.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자네 손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지. 대통령이 데이비드의 어깨를 손으로 어루어 만지는 순간 방문을 3번 노크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대통령 각하, 프레드 캠벨이었다. 5분 남았습니다. 여기 복도에서 각하를 기다리겠습니다. 처칠 총리와 그 러시아 사람이 회담장으로 이미 출발했답니다. 고맙네, 프레드. 트루먼이 껄껄 웃었다. 저 친구는 스탈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사실 나도 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계획 몇 가지는 그에게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야.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 대통령은 일어서서 와이셔츠에 소매를 내렸다. 데이비드는 책상 뒤에 옷걸이에 걸려있는 대통령의 상의를 꺼내주러 갔다. 그래,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통령이 물었다. 트루먼은 칼라의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고쳐맨 후 데이비드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보게 데이비드, 이제 게임은 그만 집어치우자고.
자네와 나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그 일을 좋아할까? 내가 정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을까? 절대로 아닐세.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더니 수첩 몇 개를 챙겼다. 갑자기 그는 수첩을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고는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보았다. 난 자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이 일은 그러니까... 그는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는 듯 혹은 그 말을 하기 싫은 듯 왼손을 데이비드 쪽으로 가볍게 들어 보이면서 망설였다. 자네의 고향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역사책은 지금 이 순간의 내 심정, 나의 표정, 혹은 내가 마신 스카치 위스키 따위를 기록하겠지.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아무튼 자네와 나 사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을게. 나는 원자폭탄이 너무나 싫어. 정말 징그럽다고. 너무 겁이 나고 또 그걸 떨어뜨렸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나 걱정돼. 그런데 왜 그걸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데이비드는 비난이나 질책이 전혀 없는 어조로 물었다. 그는 단지 가게 점원에서 대통령이 된 트루먼의 진솔한 생각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하신 겁니까? 트루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현대전이 시작된 이래 전투를 경험한 최초의 대통령이야. 지난 1차 대전 때 내 친구들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최고사령관이 되어 이 전쟁을 끝내고 장병들을 귀국시킬 수 있는 능력, 아니 책임을 지게 되었네. 난 말이야. 그가 양복상의에 팔을 넣으며 말했다. 모든 대안을 검토했어. 일본의 도쿄 평야와 기타 지역에 상륙 작전을 펼칠 경우 미군의 희생이 얼마나 될지 마셜 장군에게 알아보라고 했어. 그는 상륙 작전에만 미군이 최소 25만 명이 희생된다고 보고하더군. 이 수치는 일본 본토 상륙 작전만 따진 거야. 일단 상륙한 다음에는 문자 그대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항복을 받아내야 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태평양 전쟁 내내 일본군은 단 한 개 소대도 항복한 적이 없어. 단 한 소대도. 데이비드는 트루먼을 쳐다보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 관련 자료를 가죽 손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래, 트루먼이 말했다. 이 일은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야. 장군이나 장관들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해. 공은 여기서 멈추는 거야. 원자폭탄을 쓰지 않고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했다고 해봐.
그래서 2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다고 해봐. 그리고 한참 뒤 전쟁을 단칼에 끝낼 수 있는 무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안 썼다는 사실이 알려져 봐. 무슨 면목으로 그 많은 수많은 전사자들의 어머니, 아들, 딸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 대통령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쳐다보았다. 대통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 미래는 그를 겁나게 하는 것 같았다. 대통령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자네, 내가 조금 전에 준 그 종이를 가지고 있지? 네, 대통령 각하. 데이비드는 아까부터 쥐고 있던 그 종이를 들어보았다. 좋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게.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통령은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데이비드, 예, 각하. 자네에게 행운을 빌겠네. 감사합니다, 각하. 트루먼은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데이비드에게 악수를 청했다. 한 가지만 더 말해주겠네. 그가 눈썹을 치켜뜨면서 말했다. 내가 행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행운이 자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그렇게 말하고 미국의 33대 대통령은 방 밖으로 나갔다. 이제 혼자가 된 데이비드는 방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방금 전까지 트루먼이 앉아 있었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보았다. 그는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